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 심리 등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2차 경기 부양책인 3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도 좀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증권의 이승훈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안에서 유럽이나 미국을 둘러싼 경기 회복 여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준비해온 그림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글로벌 제조업은 지역 불문한 호황이죠. 제 관건은 서비스업에서 나오는 건데 서비스업의 업황을 좌우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확진자 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는 재정 정책 이렇게 이제 꼭지가 나뉘는데 네. 지금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은 신규 확진자 수가 꺾이고 있어요. 반면에 유로존은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연초에 적용을 했다가 다시 풀었죠. 그러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백신 보급 속도인데요. 백신 보급 속도는 주 단위로 보면 미국이 대략 한 3%포인트씩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유로존은 1%포인트 내외씩 올라가고 있죠. 네.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중단 사태로 회복세가 좀 둔화되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히 코로나19의 전개 상황과 백신 접종 속도, 미국이 유로존을 다른 앞선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지금 1.96달러짜리 패키지가 들어간 상태고, 유로존은 뭔가 추가적인 재정 정책이 나와야 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차별화, 미국 우위의 차별화로 지금 가도록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미국 쪽에서 경기 회복과 관련된 더 큰 자신감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 부양책이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번 주 내로 또 인프라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부양책에 대한 효과와 더불어 이 부양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떤가요? 일단은 인프라 투자 패키지는 나와 봐야 내용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가장 최근에 나왔던 1.96달러 패키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올해 2, 3분기 이연 소비 회복을 크게 유발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신 보급 확대로 집단 면역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지금 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패키지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인당 1,400달러를 추가적으로 받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놀이공원도 갈 수 있다, 영화관도 마음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쪽에 소비를 이제 집중시킬 가능성이 비교적으로 높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비해서 증액된 상태가 9월까지 연장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힘입어서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쯤이 되면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경로로 다시 복귀할 거다라는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요. 한 가지는 그동안에 부진했던 업종의 실적 회복 계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저 여가라든지 항공운송 이런 쪽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반면에 미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다 보니까 연준이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 정상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우려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미 연준 얘기도 여쭤보겠지만 그러면은 이런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될 여지는 앞으로 좀 더 크겠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특히 네. 소비 지표 쪽에서 개선폭이 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미 연준 얘기를 해주셨는데 3월 FOMC 이후로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미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계속 강조는 하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되나요? 일단 이것도 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2022년에 심지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경제 전망 여기서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도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경제 전망 좋아지는 건 100% 동의.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고 최근에 이제 자산 매입 속도를 줄인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네. 그 테이퍼링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거기에 도달하느냐 마느냐 그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연준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연준은 완전 고용이 도달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닌 기조적인 물가 압력에 의해서
여기 보시는 이제 PCE 물가 상승률, 코어 PCE 물가 상승률 이렇게 표가 나와 있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2%를 넘어야지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것은 집단면으로 도달하고 경제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2분기, 3분기에 여가나 레저, 운송을 중심으로 취업 자수도 많이 늘고 실업률도 빠르게 떨어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미국에 연구실직자가 많아요. 전체 실업자 중에서 연구실직자가 35%고 이 사람들은 기존 회사로 돌아갈 수 없고 회사나 업종을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재취업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그 속도에 브레이크를 거는 요인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 내 완전 고용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건 어렵다고 봐야죠. 두 번째는 물가가 단순히 2%를 찍었다라고 해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거냐? 2021년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잖아요. 유가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연준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연준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뭐냐면 2023년에 완전 고용 도달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추세적으로 2%를 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는 그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 가지 추가적인 사안을 고려해야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투자 패키지. 그게 2022년에 들어오면 경기를 들어 올릴 거고 시차를 두고 수요층 물가 압력이 2023년에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미국이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할까라는 측면을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은 2023년 말까지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23년 말 정도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 연준의 얘기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지표를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글로벌 시장 안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나 이벤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소비 심리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뭐 제조업 지표도 봐야 될 것 같고 등등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조업이 차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가능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 회복의 동인이 IT랑 산업재고 IT는 코로나 없어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산업재는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이제 막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회복했지만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국과 유로존의 차별화로부터 비롯되는 달러 강세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미국 이외 지역 증시 간의 상관성이 좀 약화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2분기까지는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미국의 차별적인 회복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결국 유로존과 같은 여타 지역이 미국에 뒤이어서 회복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로존도 지금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을 뿐인 거지 코로나19가 점차 진정되는 그림이 맞고 백신 보급도 앞으로는 더 여건이 약화되기보다는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도 사실은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가늠이 되면 각국의 재정 정책이 나올 거고 EU 공동기금 지금은 답보 상태지만 예산 관련한 문제가 풀리면 이제 출범이 공식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 뒤이어서 뒤따라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달러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뭐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달러 방향성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달려 있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시장 조정 속에 뭐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가 조금 차별화되는 흐름들도 나왔고 그러면은 우리가 국내 증시 관점에서 봤을 때 좀 투자 전략에 대한 어떤 팁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금리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일단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요인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정책 실패나 공급 과잉 아니면 실적이 갑자기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징후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 상대적 강달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2분기에는 회복 탄력이 좀 약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될 거고 금리 이슈가 만약에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성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결국에 저희가 실적을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편안한 업종이 무엇이냐 거기로 집중을 해야 된다. 굳이 이제 나열을 해보자라고 하면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소프트웨어, 철강, 화학 정도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업종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동성을 기반으로 우리가 또 기업 이익 모멘텀 실적까지 봐야 하는 시장 장세 속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인터넷, 그리고 화학, 철강 쪽으로 좀 주도 업종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시장에 대한 팁까지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메리츠 종금증권의 이승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